국민 알 권리 서비스 차원에서 법제처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직제 제2조 직무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 부령안 및 훈령, 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 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 해석을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 따른 법령 해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 협의 및 자치 입법 지원, 국가 법령 정보의 관리, 제공 및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삼권 분립 권력 기관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 행정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나 법령, 시행령, 총리령 그리고 부령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에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는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법령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법제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사위는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법제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발언대로. 법령 해석국장님, 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일단 처장님. 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까?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 학자적 관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장님의 입장은요? 예, 이론 처장님. 예, 저도 처장님. 아니, 처장님. 죄송합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재판 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봐봐요. 헌법상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이해 충돌이 있을 때에는 법률로 다 회피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척 기피 회피 알고 계시죠? 심지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제척 기피 회피를 두고 있습니다.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 처장님의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법령해석국장님, 예.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일반 원론적인 답변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는 건 아니고, 예, 저도 처장님 생각과 동일하고. 동일해요? 예. 그러면 내재적 한계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법제처 전체가 헌법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처장님 한번 얘기했던 거 볼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일 때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헌법적으로 더 자주 행사해도 된다. 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도 이 정부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오죽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보셨어요, 처장님? 못 봤죠 아직? 아니, 그런 여- 자료 자체는 못 봤고요. 그런 자료가 여기에 나왔다는 뭐라고 보도는 하냐면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에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는 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과 이 대통령의 독특한 생각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진짜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을 증폭만 시키고 있어요. 또 보여주시죠. 다음. 우리 국회에서도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인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김건희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의혹 이렇게 많습니다. 뭐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거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헌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에 소속된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 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해충돌이에요. 실제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 질의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처장님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라서 창업기업 제품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 구매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실제 법제처는 한 번도 8%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장애인 기업에서도 1% 이상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답변 주시고 거부권 행사도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네. 그동안에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적어도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런 법률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서에도 있지만 위헌적인 법률이 많았고 소지가 있는 법률이 많았고 그다음에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큰 정책과 배치되는 그런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사업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실적을 잘 못 맞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매 목표에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장님 지금 말씀은요 본인이 예전에 인터뷰한 거하고 또 상호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법치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법률이 정당하더라도 대통령 국정방향과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분은 법치주의를 얘기하기 좀 어렵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유상범 간사님이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틀린 방향이든 옳은 방향이든 같은 방향으로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이. 근데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우리 처장님,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법률가 중에 우리 처장님만큼 논리가 뛰어난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의를 품고 있는데, 다만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객관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좀 보여주실 때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우리 검찰청법 시행령 만들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등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 위증죄, 무고죄, 도주죄, 증거 은닉죄 이런 걸 포함시켰던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법제처에서 그걸 적법하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아마 법제처장님으로서 막지 않았던 거 보면 그런 논리를 정립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도 법이 6개에서 2개로 줄였고 거기에 등자를 붙이긴 했지만은 그 등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와 속성을 같이 하는 것, 이게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할까요? 예, 해주시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있는 대통령이 위임된 조항의 핵심 워딩은 중요 범죄입니다. 중요한 범죄. 그러니까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예요. 그 중요 범죄의 예가 경제 범죄, 부패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취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기 때문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포인트가 가 있다고, 중점이 가 있다고 보는데 뒤에 중요 범죄에다가 의미를 두시는군요. 그것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중용을 다 넣으면 거기다가 성범죄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강도 범죄, 살인 범죄는 왜 안 넣습니까? 중요 범죄인데. 지금 앞에 정해져 있는 경제 범죄나 그 부패 범죄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속성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근데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어떻게 거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부패와 경제에 초점을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나 경제는 예시죠. 예시요. 네. 열거가 아니고 예시로 보시는 겁니까? 그 자, 두- 그러면은 거기에 성범죄, 살인범죄는 왜 안 넣습니까? 더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부패와 그리고 경제범죄로 한정해서 열거적 방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음주운전 대리비 아끼려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제범죄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과 도덕성이 부패해서 생기는 범죄니까 그것도 부패범죄로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에 검사가 원하면 못할 수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열거적으로 2개로 제한했는데 그걸 예시라고 설명을 하시고 방점을 중요 범죄다 집어넣으시고 그와 또 그 설명과도 모순되는 것이, 그러려면은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는 왜 안 넣습니까? 그것은 검사들이 폼이 안 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안 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를 위해서 또 대통령의 어떤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만든 류형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서 이것을 막아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옹호까지 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릴까요?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부당하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부당이 생각하- 아니라 저는 불법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위임 규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지금 대통령령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위임하면서 우리가 보통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 위임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범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씀대로 이 법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하고 등자를 빼야 하고 이걸 열거적 사유인 것을 분명히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입법의 취지와 과정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함부로 부패 경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등짝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마음껏 확장을 하고 검사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해석을 한다 온다면 저는 평소에 우리 법제처장님이 취해오던 그런 논리, 객관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에서 지금 추가로 정한 그 위중부고죄 같은 경우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그 개정령을 만들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막 늘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그 카테고리를 웬만하면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을 만들었어야 돼요. 대통령을 위임하지 말고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법률로 정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장님. 그 김영민 의원 질의에도 박기태 의원님 질의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지금 2번 하셨는데 죄송한 일을 하면 그냥 쌍으로 사과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네네. 죄송한 일을 했으면 사과를 드려야 되는 일이죠. 네, 저희가 죄송한 일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처장님,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19%까지 떨어졌어요. 사상 최초로 10%대로 떨어졌어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에 의하면 지금 사상 최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고 국회에서 지난 총선에 야권이 192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권은 108명이에요. 이러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부권을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처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안 좋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권 날리면 국민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한테 지금 예. 묻으시니까 저는 명태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언론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스피커로 김건희 여사랑 스피커로 통화한다고 나와요.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해달라고 후보 시절에 해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까? 이제쯤 되면 이런 거 거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수십 번을 했고 3억 6천만 원치 돈 받으러 갔고 그랬더니 김영선을 공천으로 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다 들었죠? 매일 나와요. 저도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해보세요. 그 부분은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로 해가지고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대통령이 문제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거 지금 상정해가지고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거부권 행사해도 법안은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놨지요 다. 그러니까 자, 그동안에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거기는 윤석열 제가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원 좀 해줄 줄 있어야죠. 그- 이거 완전히 보훈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거리 라인에 7인의 간신을 이야기해요. 한남동 간신 7인.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거 갖다 대치기해서 물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죠? 그리고 가까우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부권이 맞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니세요. 이제 정권 끝나가요. 옆에서 가까우면 조언해줘야죠. 제가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법령 용어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법령 용어 순화 팀장 이름이 뭡니까? 법령 용어 순화 팀장 이름이 뭡니까? 법제처의 직원이에요. 우리가 조영경. 매번 질의합니다. 조영경입니다. 누구요? 법령 용어 순화팀 팀장 이름이 뭡니까? 이상현인가? 이상현 과장입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잘합니다. 예.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왜 답변을 이렇게 바꾸세요? 제가 조직표를 쭉 외우고 있는데 그 밑에 자, 마지막 조직에 있는 띄워보세요. 과장 이름이 생각나서 여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인, 장애인들에 관한 용어를 정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정신병자, 맹인 이런 말이 법령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 해석팀장이랑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팀 이름도 모르고 있고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요? 이름도 답변을 못하더니 뭘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네, 정리해 주세요. 변하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 다 짧게 끝났습니까? 하세요. 예, 끝났으면 네. 이제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면 답변하세요. 잠깐 답변할까요? 짧게.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우려, 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항상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법제처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규칙 문제는 일괄 정비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네. 그 처장님 지금 현직 검사 아니죠? 네. 네. 현직 검사 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 태도는 좀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다면 뭐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잘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뭐 좀 안 좋게 느끼셨다면 이 완규 네. 개인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서영교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서영교가 묻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신지. 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태도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윤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군요. 이건 예. 단순 말투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의 생각이 말투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유념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처장님, 지금 기관 증인 국장급 이상 법제처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편향적 법 해석에 우려가 있습니다. 염두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처장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평검사 대표 참석하셔가지고 법무부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재청권을 총장이 행사하든 장관이 행사하든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봤고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네. 그때 답변 당시에 검사들 얘기는 인사권을 검찰에게 달라 이게 이제 주된 요구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셔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검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그 검사장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장관이 제청하지 않은 불법이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때- 취지여서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련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징계 관련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1심까지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자. 박은정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의원님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죠? 맞습니까? 검사 수사권 제한을 저렇게 기사도 났잖아요. 네, 위헌이다. 저는 그 당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재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서 이것은 모두 각하되었고요. 위헌 아닌 것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그동안 한 5번에 걸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지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검사에게 전속된 권한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장님의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그 심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법제처가 저거 하시는 거 맞죠?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지금 그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행령 관련해서요. 이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굉장히 짧게 심사를 하고 말았어요. 법에서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두라고 했는데 17일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심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자격 심사하시는 거는 7개월 동안 미루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 어느 쪽은 졸속으로 심사해주고 어느 쪽은 한정없이 7개월이나 늘리는 처장님의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이 지금 심사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화면. 그 다음 거 해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대검 예규로 하고 있거든요. 대검 예규에서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한 대검 예규에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등 범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검사 직접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사해야 된다고 위헌 위법해 보이거든요.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도 지금 없는 내용들이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규로.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해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정해준 거에 더해서 이거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관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법률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정이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법무부에서 이걸 개정하면서 이 직접 관련성은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해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없앤 거예요.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해석 조항이거든요. 결국 해석으로 해야 되니까 대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일선 검사들이 혼란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지침으로 대검에서 예규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직접 관련성으로 해가지고 수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결국 이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니까 법원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석 다시 심사해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의사진행반을 전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게,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답변하는 기관장 등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하고 그 점은 국회의원들도 기관장들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입법부, 선출된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 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기관장은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간의 마음속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처장도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국정 철학에 맞게 업무를 하듯이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런 것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제 질의의 내용을 문제 삼으셔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점이 명예훼손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저는 이완구 법제처장님이 그 법률가로서 법제처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정점에서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법률가로서 자격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과연 법제처장으로서 법률을 심사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발언하셨던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게다가 윤석열 징계 소속에서는 감찰이 불법했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판판이 모두 다 깨졌어요. 그러면은 법률가로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법제처 심사를 잘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한 거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적을 하시려면 앞으로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예가 훼손됐냐 안 됐냐는 각자의 의견이고 주장일 수 있고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개입을 하지 않고, 저는 팩트가 이건 정확하게 틀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개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의 주장도 그 생각에 커트라인, 눈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상범 간사의 주장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그냥 주장하신 걸로,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냥 하시죠. 이건태 의원님,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드리는 겁니다. 한 분씩 하셨잖아요.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장님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혜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한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데 7월 30일 날 이종섭 당시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처벌 등을 포함해서 결재를 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날 12시경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지시를 전화를 받고 갑자기 기록 이첩 취소, 브리핑 취소, 임성근 온대 복귀 조치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임교 국방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해서 기록 이첩 받으라고 지시했고, 또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은 국수본에 전화를 해서 동일한 지시를 합니다. 이 정도가 드러났으면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에서 3만 3천 원에 8만 개를 매도해라,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해라. 5분 이내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한 게 그 8만 개 매도했다는 통화가 한 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주가 조작에 제공된 거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약 14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처장님이나 저나 사법고시 공부할 때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 법률안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정부는 이제 이 네 번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했지만 방금 김종민 의원이 소개했듯이 우리 현재는 대통령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이 헌법에 부합한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이미 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명백하거든요. 처장님은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이 스승으로부터 배웠으면 배운 대로 세상에 나와서 이걸 실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미 지금 이 두 가지가 특검이 필요하냐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두 법률이 주된 거부권 행사 사유가 헌법 위반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정치인들은 검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형사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국회에서 유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로 사법을 지배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여당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특검의 보충성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특검의 보충성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사건, 예컨대 대선이 끝났는데 낙선한 상대 후보를 수사하는 이것은 매우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사건은
검찰은 회피를 해야 돼요. 회피할 방법이 있냐? 그것이 상설특검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이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조직인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상설특검을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국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안이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상설특검에 따라서 특검하겠다 의견만 하면 다 절차가 지금 다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설특검 하려고 그럽니다. 상설특검 하라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아니요. 상설특검은 그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조항들이 다 중립적으로 다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상설특검 하겠다고 해서 결의해서 상설특검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법률이 시행된 법률이니까 그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리해 주시죠. 네네 그건 그렇게 해결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